네, 그래서 오늘 6주차의 큰 주제는 여기 PPT에 보여지는 것처럼 실존 철학과 기술 문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이 어떻게 기술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찰을 하고 있는지를 주로 다루려고 하고, 특히 이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는 이제 영화 두 편을 소재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과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화죠. 1993년도 영화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1997년도 영화를 소재로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간단하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번 주의 큰 주제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실존 철학과 기술 문명, 그리고 영화 두 편에 대한 여러분의 그 감상 그리고 이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이런 주제에 어떻게 연결고리를 맺고 문제를 거기서 한번 끌어내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성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실존 철학과 관련된 그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교재 현대사회 철학 상담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도 보면 이제 3부가 이제 역사, 철학 상담의 역사인데, 그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부분, 거기를 보시면은 하이데거의 그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하이데거가 직접 쓴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원전을 그대로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몇 줄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본다면 이제 그 저자의 입장에서 그 하이데거의 이런 실존 철학, 기술 문명에 대한 그 비판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이 논문과 관련해서, 이 저작과 관련해서 또 그 하이데거 일반의 그 하이데거 사상 일반과 연결시켜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오늘날 기술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고 또 처방을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한 몇 줄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이제 하이데거의 글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어렵게 아주 이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글은. 그래서 또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는 이 현대 원자력이라든지 이 기술 문명, 첨단 기술 문명에 대한 성찰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먼 낯선 그런 철학이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걸 교재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글은 사실 또 철학의 향기라고 하는, 우리가 교재 두 개가 있었다고 했죠.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라고 그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철학의 향기 일부를 가지고 다룬다고 했는데, 인간과 철학이라는, 그 중에서 기술과 철학이라는 1장에서도 이제 기술의 빛과 그림자라는 그 첫 번째 절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기술의 그림자를 서술하고 있는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역시 하이데거의 이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글을 인용하고 또 그것을 번역한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교재 다 참조해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이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글을 토대로 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기술 문명인 이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그래서 여기 강의를 통해서 사실 제대로 다 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교재를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 현대사회 철학 상담 3부 철학 상담의 역사 중에서도 하이데거라는 그 챕터, 거기에 보시면 이 글이 그대로 원문이 나와 있고, 또 철학의 향기의 인간과 기술과 철학이라는 1장의 1절, 기술의 빛과 그림자의 맨 마지막 부분, 그림자를 서술하고 있는 뒷부분을 가서 보시면 역시 이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글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거기에 또 이 하이데거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또 설명이나 해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교재의 아까 말한 부분들을 잘 참조해 보시면은 좀 더 심화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가지고만은 부족할 것 같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를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블랙홀,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두 영화에 대해서 이 강의 중에 간단하게 뭐 요약이라고 할까요? 그 영화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고를 해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보지 않고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검색을 통해서 그 주제가 뭐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감상평이라든지 또 명대사라든지 그 주인 그 스토리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시간이 있으면 또 시간이 없다면 아까 말했듯이 썸머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상평이라든지 또 줄거리에 관한 이해는 반드시 그 정보를 여러분이 찾아서 요즘 뭐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또는 하다못해 뭐 그 다이제스트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놓은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영화들에 대한 다이제스트는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은 뭐 전편을 쭉 감상함을 통해서 사랑의 블랙홀과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실존 철학의 실존 철학자들이 우리 이 현대 기술 문명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깊은 성찰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는가. 물론 이제 아무래도 기술 문명의 장점보다는 그 부작용 측면에 대한 우려가 좀 깊은 것은 사실이에요, 철학자들이. 특히 이제 실존 철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배경이 이제 시대적인 배경상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거의 3분의 1이 죽음으로 귀결됐던 그 비극적인 상황.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상해와 또 죽음을 맛본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최첨단 무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인류의 기름이 그 과학기술에 대한 그 관점이 실존 철학자들은 또 실존 철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하고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도 하나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한 세계관에 대한 성찰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세계상을 아무래도 전제에 놓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존 철학은 아까 말했듯이 20세기 초반의 그 비극적인 전쟁이라는 가장 큰 전쟁이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최대 전쟁을 맞고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철학이다 보니까 과학기술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실존 철학자들이 있지만 킬케골이라든지 아스퍼스라든지 샤르트, 마르세, 지난번에 얘기했던 알베르 까미 등등 많은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에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는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1900년대 초죠. 1927년이죠. 발표한 마르부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발표했던 그 책이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유명한 저술을 남겼고 그리고 초기를 대표하는 저작이지만 이제 후기에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그런 성찰을 벨더리네시라든지 릴케와 이런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를 해석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하이데거는 인간에 대한 해석, 즉 인간을 이제 현존재라고 불렀는데 하이데거는 유일하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진재의 의미를 물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는데 그 인간에 대한 해석, 즉 현존재 해석학이라고 명칭 지은 이 초기 철학은 인간에 대한 해석이자 인간 실존에 대한 분석, 그래서 실존 분석론이라는 말도 썼죠. 그리고 이런 실존 분석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마지막 주에 우리가 프랑클이라는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의 철학 상담 치유를 열어놓은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프랑클 자신이 자신의 철학 상담의 방법을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로도 쓴 것이고, 근데 그건 하이데거가 처음 썼던 말일 수도 있어요. 야스퍼스 같은 실존 철학자는 이제 실존 조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이데거는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표기해서 쓴다. 문제와 시간 같은 저서에서.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정도 얘기하고, 오늘 조명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는 이 하이데거가 쓴 작은 글, 기술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라는 교재, 여러분이 전권을 올려놨다고 했는데, 그 책에도 사실 이 전문이 나와 있어요. 3부죠? 현대사회 철학 상담 3부의 제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이데거의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하이데거가 쓴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글을 거의 이제 전문을 옮겨놓고, 짤막하게 맨 마지막에 한 몇 줄간 제가 이제 요약을,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또 철학 상담 치유의 관점에서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이 글을. 네, 그 간단한 이제 마지막에 몇 줄을 이제 제가 요점을 잡아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이데거의 원문에 충실하게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그 핵심만을 여기서 간단히 이제 우리가 더 알아보자면은, 하이데거가 볼 때 오늘날 기술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 과학의 응용이죠. 근대 과학의 성과로서 그 실천적으로 응용된 것이 이제 실용적인 기술들인데, 그래서 결국 근대라는 것은 이제 과학혁명이자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런 발달을 가져왔던 시대인데, 이 근대를 우리가 보통 계몽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대나 중세, 특히 중세와 대비시켜서 인류가 아주 빛난 진보를 일으킨 시대다. 인류의 문명이 진보되고 아주 진화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던 시대가 이제 근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대 계몽 시대가 이제 근대를 특징 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상적인 조류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데카르트도 계몽주의자고 베이컨도 하는 것이니라고 말했던 경험론자 베이컨도, 또 뉴턴도 과학자, 파스칼 등등 해서 이 모든 사실 그 시대에 근대 철학자들은 다 계몽 철학자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근대 계몽의 산물인 이런 수학을 방법으로 하는 정밀 과학의 발달은 대표적인 게 이제 물리학이고, 그다음에 화학, 생化, 등등 사회과학 이렇게까지 쭉 발전돼 나갔는데, 이 인간 방법을 향해서 수학적인 통계라든가 수학적인 측정이라든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정밀한 컴퓨터의 발달을 가져온 것이 바로 근대 과학혁명 이후의 이제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런 근대 계몽 시대에 이제 이 수학을 방법으로 하는 정밀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런 정밀과학은 이미 오늘날의 이런 첨단 기술 시대를 앞서서 항구적으로 인류가 자연을 정복해 나가고, 또 지배해 나가고, 또 위험 자원을 고갈시킬 만큼, 환경을 오염시킬 만큼 이렇게 착취를 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런 오늘날의 기술 문명을 이미 벌써 선취하고 있다. 이 근대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근대 과학의 본질이 오늘날의 기술 문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싹을 이미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가장 발달하고 있는 이런 첨단 기술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세상을 기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인데, 오늘날의 이런 현대 기술 사회는, 기술 문명의 사회는 인간과 생명의 또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우리 외부적인 세계의 위험을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 인간 내면 세계까지도, 인간의 정신의 문제까지 얘기했죠. 지난번에 마음의 병의 문제가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등 수많은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들을 낳은 이 현대사회는 결국 외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환경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인 인간, 정신,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세계관, 인간의 인생관 자체를 또 피폐하게 만들거나 혼란으로 몰고 가는, 혼돈으로 몰고 가는, 이런 위기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전반에, 그리고 인간 자신의 정신세계까지를 미치는 이 거대한, 그러니까 물질 세계, 생명의 세계를 넘어서서 유기적인 환경 세계를 넘어서서 결국 인간 정신세계까지를 침투해 들어간 이 기술적 지배가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으로, 자살로, 또는 신족 살해라든지 아주 말하자면 극악한 그런 범죄까지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이런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편리한 수단이고 실용적인 하나의 인간의 행위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볼 때 기술은 이미 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여군이다. 역사적인 운명이고 이것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를 포함한 모든 존재 아니 모든 것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결국 그래서 존재의 위기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도달했다라고 이제 어찌 보면 좀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을.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독일 말로 게슈텔이라는 말을 쓰는데 게슈텔이라는 말은 독일 말로는 이제 동사 슈텔렌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슈텔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스탠드 영어로 말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워진다라는 것인데 이 게슈텔이라는 말은 결국 수동태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어떤 사람은 닭달 이렇게 외국어 대학의 이제 이기상 교수 같은 분은 닭달이라고 번역했어요. 수능 말. 근데 잘 좀 생소한 말이고 우리말로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를 닭달한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갈군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이제 군대 용어로는. 근데 이게 사실 몰아세운다. 우리말로 몰아세운다라는 뜻이 된다. 뭔가를 이렇게 몰아세운다. 자, 그래서 이게 인간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더 나아가서 우주 개발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행위가 또 이러한 작용이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상품으로 대기화한다든가 가치로 보자면 어떤 고유한 나름대로의 존재하는 것들은 가치가 있잖아요. 예쁜 꽃도 있고 또 시원한 시냇물도 있고 졸졸 흐르는 또 작은 도약돌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의 고유한 본질이 있을 텐데 그런 고유한 본질이나 가치를 박탈하고 모든 것을 어떤 상품화시켜서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가격으로. 그래서 회계화시켜버리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봉으로 인간을 분류해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아주 고유한 창의성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말살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연봉으로 회계화해서 A, B, C 등으로 나눠버린다든가 보험회사에서 특히 이제 생명보험, 사망보험을 지급하는 기준도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격으로 회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원이나 어떤 부속품과 같은 어떤 그 기능으로만 판단한다든가 그래서 기능화한다든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또 이 사람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왔느냐 자, 이런 전문 기술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도 기능화한다는 것이죠. 자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계로서 이해한다는 거죠. 인간은 고유한 인격체고 정신적인 세계도 포함해서 인간은 정말 호우주라고 할 만큼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존재의 의미가 깊은 어떤 존재자일 수 있는데 인간이라면 단순한 돌멩이하고 구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도 이런 부품으로서 또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 또는 뭐 하나의 밥벌이 하나의 경제행위의 도구로서 이렇게 대상화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결국은 부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성이 이제 왜곡되고 말살되는 위기에 이제 처해진 것이 기술 사회라는 것이죠. 기술 운명 사회라는 것이죠. 그 말도 베슈탄트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부품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기계의 부품으로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런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것으로 몰아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하이데거는 게슈텔이다. 몰아세웁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기술의 어떤 본질적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마치 우리가 이제 영화로 하나 예를 들자면은 흑백 영화 중에 무속 영화 시대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찍었던 영화.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보면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일부. 여기 보면 이제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이 노동자의 삶을 시계 태엽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비유했는데, 그러니까 톱니바퀴들이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중간에 이들이 서로 이렇게 다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이 모습들이 기계적인 하나의 부품으로서 나는 이런 작은 사무실에 한
책상을 차지하고 앉아서 똑같은 이제 그 모니터를 쳐다보고 같은 기한 용지 안에 기한을 하고 결제를 받는 이런 사무원의 모습이나 또는 뭐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나사만을 오른쪽 바퀴에 뭐 앞 나사만을 돌려서 조립하고 받고 있는 이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계공의 모습이나 하나의 그 부품을 제작하고 부품을 제조하는 인간의 모습은 결국 또 하나의 그 부품과도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고, 톱니바퀴의 일부에 지나지 않듯이 시계 안에 있는. 네,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보면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에 인간의 삶을 비유했는데, 근대 이후에 산업사회 속에서의 삶을 인간은. 네,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의미의 개념은 몰아세움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인간도 부품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성이 왜곡되고 소외되고 나치화된 모습을 잘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데거가 이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기술의 본질을 몰아세움으로 중화시켰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성의 의미 상실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시켜버렸고, 오늘날 현대인들에 의해서 존재의 진리가 상실된 시대다. 또 존재의 의미가 망각된 시대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이라는 철학 수로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현대 기술 문명, 특히 현대 사회는 그 특징이 존재 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들려서,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고향 상실. 우리가 시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시인들은 그 존재의 파수꾼이다 이런 이제 의미도 썼고 하였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인들의 언어는 존재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시어들은 시인들의 언어는. 근데 그 고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들은 각박한 이 기술문명 속에서 저마다 그 인터넷 정보를 서핑하고 또 쇼핑을 하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또 이런 상거래를 또 주식 증권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등등 해서 이 계산적으로 자기 삶의 이익을 불려나가는 이런 데 혈안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사실 시를 읽을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지 않는가. 그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예전에 이런 영화 전시했었는데 정말 오늘날 시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예술가들,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한 예술가가 오락을 통해서 좀 유흥을 추구해 나가는, 흥행몰이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상업적인 영화라든가 상업적인 어떤 예술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순수한 이런 아름다움과 숭고함이나 진실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예술가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고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인드를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비관적인 기술 문명에 대한 진단,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이데거가 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가 내놓는 대안은 과연 없는가? 그의 성찰을 통해서 나온 대안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벌더스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에서도 그런 대안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고 그랬죠. 낭만주의적이다라고 내가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그 하이데거의 그 대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존재의 진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존재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우리가 깊은 사유를 통해서 존재의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은퇴다, 알레테이아라는 그리스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원래 레떼의 분명입니다. 어원입니다. 레떼라는 말은 망각에 뜻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육체라는 감옥에 영혼이 들어와서 갇히게 되는 것인데, 플라톤의 동굴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플라톤도 그렇게 했는데, 인간은 영혼만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 올 때 육신의 몸을 입을 때 영혼이 레떼강을 지나간다. 그래서 레떼강이라는 건 망각의 강이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봤던 모든 진리를 다, 그 모든 진정한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는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망각의 강을 지나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망각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계속 회상을 통해서 더 이데아 세계의 진리를 회상의 맹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해야 되는, 이게
플라톤의 이제 상기설이라고 하고 회상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 이론인데, 플라톤의 경우도 이제 알레테이아가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고, 그리스 말로 알레테이아가 되는 거고, 플라톤도 그런데, 하이데거도 알레테이아를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했던 존재의 의미, 망각했던 존재의 진리를 되찾고 회복하고 회상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존재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망각의 표정인 알레테이아고, 이것은 바로 분출했던 것들의 의미를 되살려내는 작업.